안녕하세요. 환경과 생명문화재단 이다가 주최하는 생명문화 포럼, 우리 사회의 생명문화를 묻다 세 번째 세션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주제는 지구법은 생명권을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박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가수이자 작가이면서 또 동물해방물결의 자문위원인 전범선 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널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 교수로 있는 최정호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세션 진행은 먼저 패널 두 분으로부터 각각 한 10분 정도 발제를 듣고 이어서 저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최정호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최정호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말문을 트고자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지구법은 생명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구법을 이분법을 넘어서는 법학이다라고 한번 컨셉을 잡아보고서 과연 생명권을 지킬 수 있을지 간단히 저희 생각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가 굉장히 많이 문제되면서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나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한 30년 정도 수령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탄소를 잘 못 잡아낸다. 그러니까 그 나무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더 이제 잘 잡아내면은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과 맞지 않다. 30년 됐다고 갑자기 탄소 흡수량이 막 엄청나게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은 이제 또 받아쳤죠. 단위 면적당 숲 전체 나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량이 주는 것은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은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주제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데, 민법을 개정을 해서, 민법에서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그 문구를 넣는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관련된 다른 국회에서 나온 법률안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죠.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아니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물건이 아닌데, 근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준용한다는 거는 이제 유사한 것에 대해서 그 성질에 맞는 한도에서 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얘기가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권 이야기로 잠깐 넘어와 보면은 생명권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방금 뭐 이제 나무의 생명도 얘기하고 생명체로서의 이제 동물 이야기도 조금 해봤는데, 그 생명권이라는 거는 지금 법학에서 다루어지는 바대로라면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문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어쨌거나 인간의 권리로서 생명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나무나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밖에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이런 다른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아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객체 내지 대상, 이런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라는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경보호라는 말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인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다가 바라보는 생명권은 조금 넓더라고요. 환경과 동물권을 아우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지구법에서는 지금 우리 법학에서 생명권을 인간의 권리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자연의 권리 이런 것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리 안에는 이제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이제 지구 생태계 안에서 이제 자신의 기능을 다할 권리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흔히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생명권 인정이 이제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구법이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생명권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들 이 많은 것들을 그 전체 안에서의 유기적인 존재로서 보는 이제 전체론적 접근 이것을 이제 같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권리와 더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지구법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더 보고 들어가면은 일단 기원은 이제 토마스 벨이 스스로를 이제 지구학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구에게 새로운 법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구법학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주관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전제들이 있는데 간략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가 이제 단순히 이제 객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냥 객체들의 집합 이런 게 아니라 주체들 사이에 이제 친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실체들도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지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존재할 권리를 비롯하여 이제 세 가지 권리를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이제 자본주의를 통한 이제 산업 문명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런 우주 공동체, 지구 공동체가 다 함께 공존을 할 수 있는 생태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런 미래적 개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상을 이어받아서 뭐 에콰도르 같은 데서는 이제 헌법에다가 자연의 권리 같은 것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의 노력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더 쌓여가면서 이제 유엔에서 그 지구법학이라는 표현을 이제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데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거기 하부 목표 중에 자연과의 조화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모니 위드 네이처라고 해서 그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구법학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법학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범으로서의 법 이야기를 이제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화면 밑에 있는 것처럼 8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제 지구법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지구 중심적 법만을 이야기하는 거였겠죠. 그거 이외에도 뭐 생태적 경제학, 뭐 교육, 신학과 영성, 철학과 윤리학 등등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전체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지구법학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제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서까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의 주체가 그 생명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게, 나무는 권리가 있어야만 벌목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됐든 권리가 됐던 두 경우에 자연이 가지는 생명이라는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명권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 기존의 지구법학이 아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법학도 나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보호와 권리라는 것을
전체 맥락을 제거하고 평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어느 쪽이든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닌가.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이익,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려는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 이익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은 뭐 그것이 특별히 자연의 권리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는 그렇게 좀 똑같이 같이 이제 발전해 나아갈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면적인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 자연의 권리가 가능한 것이 가능한 그 근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구법학은 자연의 권리를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론적 접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인간이 이제 최상위 고등한 동물로서 전체 이제 지구를 지배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지배하고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에고가 아니라 에코죠. 그 전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는 이러한 전체론적 접근으로 했을 때에는 자연의 이제 그 권리라는 대로 결론이 이르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구 근대법 사고와 이제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생태계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이런 면에서 지구법학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개정안과 이제 관련해서 보더라도 동물이 물건이 아니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이 있는 지점이거든요. 중요한 시도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동물이 이 전체 그 생태계 질서 안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데에도 지구법학이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뭐 인권의 이제 근거가 되는 뭐 인간의 존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그것이 이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또는 동물권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 다양한 갈래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주류인 것 같은데 그러한 이성 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 포괄하지 못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구법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구법은 과연 생명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다가 괄호 안에 세모를 넣어놨습니다. 네, 뭔가 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세모라고 하니까 살짝 맥이 빠지시죠. 네, 이거는 지구법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규범 체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원래 제한적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무언가 규정됐다고 무언가 제도화됐다고 곧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규정된 무언가 법 이외에도 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담론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재헌 당시부터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피 흘리면서 민주화 운동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네, 규정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뭐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규정된 얼마만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물 학대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만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학대까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물 생명의 존엄이라는 문구도 동물보호법 안에 들어 있는데 실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거든요. 동물 생명의 존엄과 인간 그 실험을 통한 이제 이익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저울질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험 동물의 그 생명의 존엄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되면은 그만큼 무언가가 작동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계속 이제 생산되고 창발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권이 이제 지구법학을 통해서 생명권이 갑자기 무언가 딱 실현되고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더 나은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구법학이라는 게 사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조금 보편적으로 이제 확산된 어떤 담론이라기보다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소수 연구자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제기되어 왔던 그러한 좀 논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낯설고 할 텐데 그래도 이 지구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를 위한 법학이다 이렇게 조금 풀이해서 계속 이걸 되새기다 보면은 조금 그 낯섦이 좀 친숙해지면서 이 내용이 뭘까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지구법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었던 기존에 우리가 보호의 대상 객체로 여겼던 것에 어떤 주체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인정하자 여기 아마 그 핵심 내용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제 전범선 선생님으로부터 또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또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법이 생명권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처음 듣는 전 질문이었는데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맞닿았고 그리고 앞에서 최정원 교수님이 쟁점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보호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구법이 생명권을 구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생명권에 대한 의식이 퍼지는 것, 사람들이 실제로 생명권을 믿는 것이 생명권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보호관리 체계로 생명권을 구할 수 있을까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보호관리 체계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인간은 권리가 있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는 보호관리의 어떤 혜택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면은 항상 인권이 우선시 되겠죠. 그래서 생명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려면은 저는 인권처럼 생명권도 자연권도 지구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은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낯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여정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PPT가 있진 않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핵심은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음 핵심 질문인 인간에게는 왜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권리나 지구의 살림, 앞으로 뭐 환경생명 보호나 환경생명 권리도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시작은 사실 당연히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받은 입장에서 인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인권은 근데 우리 몸속 어딜 찾아봐도 있지 않죠. 200년 전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서 만들어진 소설인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정의할 때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 종의 이론으로서 정의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동물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남성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춘천 사람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 종에 속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같은 한반도의 경우에는 뭐 70년 된 그 주장이죠. 이거를 저희는 체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최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봤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그렇죠? 인간의 존재는 권리가 있고 인간이 아닌 존재는 권리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당연히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것이 두 번 깨졌습니다. 처음 깨진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역사 전공이라서 철학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동물해방이라는 책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권리가 있는 이유는 인간이라서가 아니다. 동물이라서다. 우리가 권리가 있는 이유는 이성적인 존재라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하신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좀 완벽하게 철학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감성적이어서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치부를 하죠. 동물은 감성적인 존재라고 다들 전제합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 깨졌어요. 내가 생각해보자. 내가 권리가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남자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생각해왔고 한국인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잖아요. 과학 시간에 엄연히 배웠고 다윈이 밝혀줬고 근데 내가 권리가 있는 이유는 뭐지? 내가 이성적이라서 똑똑해서인가?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와서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심지어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나요? 잠깐만요. 저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난하게는 그런 권리가 없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요. 때리면 아파요. 이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난 죽기 싫어요. 이거잖아요. 고통을 느끼니까 권리가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 왔지만 이상하게도 국가제도와 법과 학교의 교육에서는 그게 아니다. 너는 이성적인 존재라서 인간이라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거기서 첫 번째 근대적인 패러다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 해방과 동물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 그래서 동물 해방 물결이라는 한국에서 최초로 동물권과 비거니즘을 전면에 내건 단체가 발족을 했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했던 역할은 주로 그 해외의 담론, 그러니까 영국에서 주로 시작된 담론이죠. 영국의 담론을 번역해서 수입하는 일이었어요. 동물권, 동물 해방, 비거니즘, 종차별, 종평등 이런 아직까지는 좀 낯설지만 앞으로 되게 익숙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지난 5년간 굉장히 비교적 비건이란 말은 요새 여기저기 다 들리잖아요. 그죠? 동물권이란 말도 동물 보호나 복지에서 동물권, 동물 해방이라는 말도 여의도나 언론에서 심심찮게 들립니다. 저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비거니즘이란 영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였어요. 어쨌든 이게 한국의 운동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이게 말이 낯설면 안 되는데 비거니즘 좀 어색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영국에서 1944년도에 만들어진 신조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의 본질이 뭐냐? 동물권과 동물 해방의 본질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의 근거를 이성에서 감성으로 넘어가자는 거였는데 그것이 뭘 하자는 거냐? 근데 제가 실마리 얻게 된 거는 한살림 선언을 읽고 나서였어요. 한살림 선언을 읽고서 사실 제가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다가 저는 한살림 선언에 대해서 한살림이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살림 가면 고기 팔잖아요. 그건 한 죽임이죠 사실. 한살림이라고 하고 사실 고기 파는 건 정말 모순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한살림 선언을 읽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맞네. 비거니즘의 본질은 채식주의가 아니에요. 먹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건들은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한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다 불매하죠. 비거니즘은 육식을 하지 말자는 채식주의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비거니즘 말하는 것은 죽임이 나쁘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기 때문에 비인간 동물들에게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죽임 반대 운동이죠. 죽임의 반대가 뭐죠? 살림입니다. 결국에는 비거니즘의 본질은 전 살림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살림이라는 하나의 화두로서 넘어간 것이죠. 동물 해방이라는 화두가 이제 생명 살림으로 넘어가니까 그때 느껴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아직까지도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타파해서 그래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자고 했지만 결국 우리도 느끼는 존재와 느끼지 않는 존재, 동물과 비동물 존재, 식물과 무기, 흔히들 채식한다 그러면 그럼 식물은 고통 안 느끼냐? 그죠?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식물은 안 불쌍하냐? 근데 물론 식물이 불쌍해도 채식을 하는 것이 훨씬 적은 식물을 죽이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식물에는 권리가 없다라고 저는 선을 그어왔어요.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살림 선언을 읽어보면은 감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성이 중요하죠.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에게는 영혼, 정신, 거기서는 한울이라고 얘기하는 동학에서는 모두가 한월에 연결된 존재이고 모든 존재들이 소우주이며 그 안은 생동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살림이다. 한 우리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러면은 이 동물권과 비동물 존재의 권리를 이 똑같은 이분법을 확장했을 뿐이지 저는 아직까지도 선을 긋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걸 넘어가려면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더 나아가서 감성에서는 영성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인간이다. 사실 200년 전만 해도 지구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나는 인간이다라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나는 백인 남성 부르주아라고 정의했고 백인 남성 부르주아가 아닌 사람들은 권리가 없었죠. 그게 점차 확정해 왔던 건데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이 해방되고 노동자가 뭐 해방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런 해방의 담론이 가다 동물 해방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과연 나는 내가 인간이라서 권리가 있느냐? 아니다. 내가 동물이라서 권리가 있느냐? 아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생존이죠. 살아있음. 나는 생존하고 있는 존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건 되게 영성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나도 결국 지구와 연결된 한 존재이고 심지어는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도 자연이 아닌 우리가 흔히 기계를 보면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니터를 보면서 이거 저는 인공적인 기계 문명의 어떤 못생긴 그 생명을 해치는 어떤 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없애면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피조물, 우리의 후손들이죠. 기계들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는 한살림도 기계 살림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살림은 사실 생명살림만 주장을 하죠. 근데 생명살림만 하는 한살림은 반쪽살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기물까지 아우르는 무기물도 결국 앞으로 인공지능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생동하는 물질이에요. 이 생각으로 갔을 때는 저는 생명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부로 쓰레기 안 버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함부로 건물을 짓고 부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함부로 정말 지구의 일원으로서 가이아의 그냥 일부로서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래 내가 권리가 있는 것은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주의 일부라서 있는 것이야. 지구의 일부라서 있는 것이야. 그랬을 때 솔직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생태 위기와 앞으로 인공지능의 위기를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구법이 생명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세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모보다 조금 더 가서 X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구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구법은 따라오는 것이고 저는 그 시작은 나는 누구이고 나에게는 왜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이성에서 감성으로 동물해방 물결이 하는 역할은 사실 이성에서 감성으로 가자는 겁니다.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동물권에서 생명권으로 가려면은 감성에서 영성으로 나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비거니즘을 단순하게 육식이냐 채식이냐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생명 살림의 문화를 말씀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비생명 존재까지 좀 아우르는 뭔가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인식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데까지 지금 나아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하여튼 기존의 이제 담론을 이제 훨씬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이제 논의인데, 어쨌든 두 분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두 분 선생님께 이제 좀 차례차례로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좀 먼저 두 분 다 이제 공통된 이제 좀 그 생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호와 권리의 문제. 지금 우리가 이제 환경법은 이제 환경 보호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지구법에서는 보호 객체가 아니라 이제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보호와 권리 둘 다 자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사실 그 유명한 이제 핀쇼와 존 무어의 그 논쟁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환경 윤리의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이제 논쟁인데 말하자면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을 이제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이제 해치해치 계곡에 댐 설치를 둘러싼 이제 그 두 분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보호 관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문명을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용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이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연 보호 관리주의의 입장이고, 이제 보존주의는 이제 존 무어의 입장이죠. 자연을 그러한 인간을 위한 이용의 측면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어떤 내재적 가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영성, 이런 것들이 깃든 주체로 보고서 이제 존중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자연 보호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목적으로서의 보호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수단적인 어떤 도구적인 그런 보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 설계 면에서는 어느 쪽도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이 지금 지구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맥락,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인류 시대의 대멸종 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대의 맥락,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다 객체 내지 자원, 대상으로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파괴해 나가는 이런 어떤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어느 쪽도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유보적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맞나,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이제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인신론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이런 유보적인 태도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자연 보호 관리주의와 이제 보존주의 논쟁,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 보호를 목적적으로 보호하는가 아니면 수단적으로 보호하는가,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게 지구법 맥락에서 보호와 권리의 그 평면적 비교에서 어느 쪽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나라는 부분에 이제 적절한 것인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법 맥락에서 그게 이렇게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떤 생명체, 어떤 개체에게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어떤 단순한 사실로만 뭔가 이야기를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이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좀 지구법학 또는 자연의 권리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이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권리 준다고 뭐 특별히 나아지는 거 있어? 다르게 해도 되잖아, 이제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을 같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측면에서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모든 맥락을 다 없애버리고 평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다른 분들처럼 그냥 제도를 어쨌든 그 생명권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생명권을 인정할 게 아니라 어쨌든 생명이라는 이익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라는 말에 사실은 조금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법학을 실천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도 반드시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제 방식들도 이렇게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략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신탁 이론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연이 있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 신탁을 받은, 즉 수탁자가 있겠죠.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수탁자로서, 그런 수탁자는 자연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가 자연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 이론을 가지고 올 때에 자연이 갖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하는 설계도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권리를 통해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권리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 놓느냐, 요거는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어서 드렸던 말씀이 제가 이제 드리려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 생태론적 관점에서 전체론적 관점, 인간이 전체 이제 지구 생태계에서 이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이제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됐다,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다른 존재들이 갑자기 우리가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사실은 여기 같이 있어 왔고 우리랑 같이 상호작용을 해왔다, 요것을 포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권리를 줄 그들의 권리를 그동안은 눈 감고 있었지만 그것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냐 보호냐의 단순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론적 관점, 그것을 보면서 권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전에 전범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법도 이제 따라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X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범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환경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동물권도 요즘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 채식주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채식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식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이걸 이제 개인의 어떤 식습관, 어떤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선택을 존중을 하지만 이 채식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이 도축장으로 가는 이제 화물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시위, 이런 시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기사 보도가 되는데, 그런 시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업무 방해다, 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어떤 그런 시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생에게 우리 전범선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채식을 강요하지 말라, 선택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동물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죠. 채식을 강요하는 동물권 운동가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 방해를 하는 사람도 강요하진 않습니다. 강요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은데, 강요는 진짜 학교에서 뭐 이거 채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 뭐 처벌을 한다던가 이런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의 방향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채식 강제나 육식 금지보다는 도살 금지, 죽임 금지로 갑니다. 저희도 그래서 동해물 차원에서 개 식용 금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개 도살 금지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인간도 인간의 권리를 얘기할 때 인육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학살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지, 전쟁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지, 인육 먹기를 금지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강요를 하는 채식 운동가는 솔직히 주변에서 진짜 물리적 폭력을 써가면서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이 강요라는 게 그런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마치 이제 이 채식주의를 해야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이른바 좀 더 나은 그렇죠.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런 문화가 네. 이제 그런 자기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렇죠. 약간의 프레셔로 이렇게 압박으로 좀 이제 다가오는 이런 걸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건 개인의 선택이다, 아니면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집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내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똑같아요. 앞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해왔던 어떤 폭력과 착취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반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다, 그거는 너만 갖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약자에게 확장시켰을 때, 그들에게 권리를 보장했을 때는 지금 당신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폭력과 착취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운동에 비효율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 개인을 욕하는 운동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육식주의라는 제도가 가부장제라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굉장히 사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당연히 육식주의적인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그 제도를 저희는 바꾸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분명히 비윤리적이고 잘못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채식을 강요하는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는 채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과 폭력과 착취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희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랑 가깝게 연대하는 단체에서 하는 그 행동들인데, 뭐 마트에 들어가서 육식은 폭력이다 라고 외친다던가, 도살장의 앞에서 몸을 묶어서 업무를 방해한다던가, 그들이 업무 방해라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행동은 정확한 계보가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민 불복종 운동의 계보에서 마치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을 때 흑인이 백인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건 업무 방해였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균열을 내고 지금도 학생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일상적인 그 대학살 기계에 이 육식주의가 가져가고 있는, 마치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제도가 너무나 당연하게 노예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왔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왔던 그런 시대에 내가 균열을 내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왜냐하면 법이 악법이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의식을 환기하고 일상적인 그 작동 메커니즘에다가 제동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자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도살장 주인에게 폭력을 가했다던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간디와 마틴 루터킹과 함석헌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단체의 주된 운동 방식이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운동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저는 느껴지네요. 근데 제 느낌은 하여튼 가령 아까 이제 노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예가 합법이었던 때, 네. 그때도 이제 그 합법에 이제 저항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은 가령 이제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법적으로 우리 인간은 평등하게 이렇게 창조되었다, 아니면 태어났다. 근데 이제 이 육식,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도살을 해서 이제 먹는 것 이 자체를 이게 자연법적 질서에 뭐 어긋난다든지, 물론 지금 현행법적으로도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법적 질서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가요? 학생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걸 식습관 문제로 이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현행 불법이지만 이 불법 균열을 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고기를 먹는 도살을 하는 이건 전혀 어떤 근거, 현행법적으로도 아무런 불법이 아니고 자연법적 질서에 의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자연법적 질서라는 것은 뭐 자연법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꿈보다 해몽이죠. 그러니까 현재 학생들의 이제 네. 인식, 그다음에 그렇죠.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자연법을 물어봐도 네.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자연법에 따르면은 네.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착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권 모든 권리 운동은 자연법을 어긋나는 운동입니다. 인권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의 법칙은 전쟁과 폭력과 강간과 노예제도와 착취,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연을 보면은 비인간 동물들이 평등하고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리운동은 이 자연법을 어긋나게 윤리적인 것을 보장하자라는 것이 인권운동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다만 그 인권운동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일관적으로 보장하다라는 운동이 동물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은 너무나 저도 맨날 받는 답변인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 똑같은 논리로 어떤 폭력과 착취와 차별을 정당했는지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이다 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최종호 교수님도 사실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민법이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또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물은 뭐뭐다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동물은 적어도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인식에 아직은 이제 지점을 이제 가리키는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호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아까 이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민법의 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 그 정부 주도로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민법 개정안을 발의를 여러 건을 해서 골자는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전면에 이제 내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뭐 다른 뭐 구체적인 보호 수단을 뭐 같이 언급한 그 개정안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동물의 물건성 부정 이게 이제 법안 추진의 핵심이고 이제 논의되는 핵심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 지점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비판점들이 상당 부분 맞다. 좀 입법 과정에서 많이 놓치고 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전히 이제 선언적인 규정에 불구하고 도대체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점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물건이 아닌데 그래서 물건이 아니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소유권의 대상임은 또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해서 예, 소유를 이제 소유의 그 인간 소유 지배에서 이제 벗어난 동물은 이제 그냥 야생동물로 보겠다. 이제 이런 규정을 같이 도입을 함으로써 어쨌든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것도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물건이 아니면서도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유사할 때 이제 갖다 이제 성질에 맞는 한도에서 끌어 쓰는 게 준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이 결국에는 예전이랑 달라지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지시되는 바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법률이라는 그 층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보다 조금 더 위에는 헌법 층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모를까 그 아래 법률에서 하니까 입법자가 이대로 따를 무언가 의무도 창설이 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도 저걸 좀 더 고려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의를 좀 그래도 얼만큼이라도 요만큼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서 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동물은 여전히 소유의 대상이고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처럼 취급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물건과는 다른 취급을 하고 싶다는 동물을 그 표현을 직접 쓰진 않지만 어쨌든 생명체로서 대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동물은 물건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법률의 언어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할지언정 이제 사회 일반에서 동물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헌법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상위 층위에서 동물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뭐랄까요. 그 전에 이제 2018년에도 동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다가 추가하는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그냥 같이 사라져 버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뭐 이후에는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보통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 어렵지만 만약에 그러면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것도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여기과 예. 관련해서 우리 전범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민법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 딱 어떤 시점인 것 같냐면요. 인권이 처음 태동했을 때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인권이 모두 인간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했죠. 뭐 자연법을 근거로 얘기하기도 했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인간은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비백인 남성 인간은 권리가 없었죠. 재산이자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뭐 유색인종과 여성들,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얘기해놓고서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물권의 출발점은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예요. 동물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동물권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동물을 물건이 재산으로 규정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그 동물에는 인간이 빠져 있죠. 인간도 동물인데. 그죠? 그러니까 동물 중 일부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동물 중 일부는 재산이자 물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마치 인간 중 일부는 권리가 있고 인간 중 일부는 재산이자 물건으로 규정되었던 200~300년 전에 뭐 이 100년 전까지도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점차 그게 넘어가야 되고 결국에는 제가 처음 발제 때 말씀드린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왜 권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헌법에서부터 다시 규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헌법은 딱 그 근대 문명 프랑스 혁명의 패러다임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 천부 인권, 뭐 자연법적인 인권 사상에 근거해서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그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감성에 근거한 혹은 영성에 근거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제안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헌법 전문을 지금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저는 프랑스 혁명 전공이라서, 네.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차별을 없애는 실질적인 다른 법들이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예. 하여튼 뭐 이게 이런 상상력이 글쎄요. 상상력이라고 하면 또 우리 전문 선생님이 조금 발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이 아니니까 아직. 예. 우리 어떤 하여튼 이 세계관, 인식, 가치 이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한번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육식 또는 채식, 하여튼 요 문제를 이제 전범 선생님은 조금 너무 협소하게 이제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논의 이제 단문의 지형은 하여튼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 육식 또는 채식과 관련해서 이게 순수하게 개인 선택의 어떤 영역으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따지고 보면 이제 채식이 상대적으로 보면 비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좋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좀 채식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그러면 채식에 관해서 정부가 좀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정부가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크게 한 4가지인데요. 건강, 그 다음에 기후 환경, 그 다음에 그 동물 권리, 윤리적인 얘기, 그 다음에 종교. 4번째 얘기는 뭐 물론 영성적인 얘기라서 부합될 수 있지만 그게 정부 차원에서 이 3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건강과 환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이제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채식을 얘기하고 그린 뉴딜에도 당연히 그 탈석탄처럼 탈축산 정책이 포함되어야겠죠. 그리고 축산업자분들을 위한 뭐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거기 때문에 기후 생태 위기 대응으로의 어떤 채식 정책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건강 차원에 있어서도 소고기나 소젖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이고 마치 담배를 학교에서 막 학생들한테 주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가공육은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진짜 담배 주는 거랑 똑같은데 결국은 이게 건강보험상의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소의 젖을 먹인다?
이건 성장을 촉진해서 바로 성인병으로 보내버리는 고속열차고 가공육 위주의 어떤 식습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을 장려하듯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물론 채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긴 해요. 건강이나 환경도 사실 개인의 선택을 뭐 어떻게 뭐 당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동물 권리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사실 분명히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만약에 동물 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마치 인간을 뭐 다른 인간이 때리거나 죽이거나 감금하거나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학살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근데 과거에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인육을 먹었고, 과거에는 여성을 감금하거나 착취하거나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 뭐 우리 땅에서는 노비들 감금하고 착취하고 학대해도 심지어 죽여도 물건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죠. 근데 이게 인권에서 동물권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은 절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이는 문제. 근데 고기를 먹는 것 자체, 이거는 진짜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우리가 찬성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동물권의 입장에서는 대체육을 먹는 걸 반대한 이유는 없어요. 거기에는 동물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을 장려하고 우리가 다 그 풀을 먹자, 뭐 두부랑 버섯을 먹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3D 프린터로 고기를 찍어요.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을 만들었을 때 맛은 똑같고 같은 세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환경에 대한 비용도 적고 더 중요하게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핵심은 결국에는 죽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선택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제 동물 권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 헌법에 동물권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도축을 불법화하고 대신에 뭐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 시장을 좀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이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 문제를 되게 조금 협소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협소하게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오늘 배워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각각 한 질문씩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호 교수님께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아까 지구법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아마 그 의미는 이제 이 규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뭔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행의 문제, 또 그 이행의 어떤 실효성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모로 표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법을 어떻게 이제 좀 이행을 할 수 있을까? 조금 큰 질문인데, 예, 그래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전범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인류세 시대, 또 기후위기 시대, 또 대멸종 시대, 이런 시대에서 아까 뭐 인간의 어떤 역할, 인간의 존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 또는 우리 인간 문명이 좀 놓치지 말고 계속 부여잡고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단어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최정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저의 수준을 넘어서는 질문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예. 예, 말씀 이제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이행의 문제, 실천의 문제가 규정 여부와는 이제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구법이 이제 지구법화된 법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있는 그대로 이행하는 쪽으로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의 것을 아마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각자 자리에서 뭐 입법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제도화 될 수 있는 노력들을 각자가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화 된다는 것은 제도가 뭔가를 먼저 끌어낸다라는 측면보다는 제도가 만들어질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구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과정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해외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구법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그 지구 생태계의 각 개체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기존의 이제 법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활동 같은 것을 할 때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뭐 제한이 된다.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경우에 그 제한이 뭐 완전히 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좀 과도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것으로 이른바 위헌이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생태적 이익을 더 고려하기 위해 그 생태적 비례 원칙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또 특정한 어떤 동물을 이제 법인화하려는 생태법인 이야기 같은 것도 제주도 돌고래 중심으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좀 같이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형성해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대로 공부 많이 하고 예, 기회 되면 많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선생님. 저는 한 단어만 고르라고 하면은 살림인 것 같습니다. 꼭 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살림. 일단 저는 살림인 것 같고요. 네. 인류세, 기후 생태 위기, 대멸종, 절멸 결국 다 죽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 문명은 저는 죽임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임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가르고 나누고 옮기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비판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결국 그 시작은 가르는 거에서 이분법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와 비야, 뭐 남자와 여자,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자연. 원래는 지구는 하나인데 우주는 하나인데 그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옮김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게 살림의 시작인 것 같고요. 살림을 그 비거니즘을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죽임 반대이기 때문에 살림이라고 얘기했을 때 살림의 가치를 전면에 내거는 것이 가부장제가 여태까지 등한시했던 여성의 노동의 가치 전면에 내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수원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업자와 양조업자와 도축업자의 이기심 때문이다.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근데 아담 스미스가 저녁을 먹을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어머니 마가렛 더글라스가 밥을 차려줬기 때문이거든요. 역사학도적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생 엄마랑 살았어요. 거기서도 엄마의 손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만든 그 경제 논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죽임의 논리입니다. 결국에는 이기심으로 통해서 이 경제가 돌아간다. 경제는 발전해야 되지만 살림은 살이하는 거잖아요. 사실 같은 말인데 경제와 살림은. 경제 성장 대신 살림 살이를 이야기하고 순환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 전체가 한 집안이다. 우리는 모두 지구란 한 집에 살고 있는 식구다. 라는 이 어떤 영성적인 관점에 도달하는 것이 저는 살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살림의 출발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지 않는 것.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나누지 않고 결국 내가 우주다. 우주와 내가 같은 하나고 나와 이 모든 비인간, 내가 아닌 존재들도 결국에는 하나다. 한 식구가 한 살림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살림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뭐 두 분의 뭐 하여튼 그 말씀 뭐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오늘 정리되는 게 두 분 다 이제 권리를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연의 최종옥 교수님의 자연의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령 나무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고유한 어떤 가치, 아름다움, 더 나아가 이제 어떤 성스러움, 그런 것들을 나무의 권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우리 전범선 선생님의 이제 동물권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육식과 채식이 아니라 하여튼 죽이지 않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이건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결국은 이제 그 우주는 이제 주체들 간의 이제 친교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범선 선생님은 또 나와 비와 아와 비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되는 우주와 나와의 어떤 뭐 일체 뭐 또 그런 말씀 또 최종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예. 결국 한 곳으로 권리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우주를 이야기를 하고 우주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말하면 전체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띄엄띄엄 이제 좀 들었던 것이 이제 하나로 좀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 여기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도 아마 조금 이 논의를 쭉 따라오다 보면은 아마 결국 이렇게 만난다 전체론적인 세계관 이런 세계관으로 만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소수지만 이제 청중들도 있습니다. 청중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두 분께 공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이제 그 지구법이 이상적으로 이제 실현된 형태는 아마 이제 각 존재 주체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는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야생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구현된 이제 이 모습과 지금 이제 도시 중심의 어떤 문명 그리고 사실 뭐 야생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하여튼 아주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도시 중심의 문명 사회에서 그런 지구법의 이제 이상적인 실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딘가 좀 뭐라고 할까요? 현실성이 없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뭔가 하여튼 조금 어긋난 그런 느낌을 아마 청중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어긋남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법학과 이제 자연의 권리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뭔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타자화시켰던 이 자연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라는 게요. 일단 방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토마스 베리께서 이제 생태대라는 미래지향적 개념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대로 머물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지구법학의 뭐 전반적인 태도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단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연의 권리라고 할 때, 지구라고 할 때 그 자연이랑 지구가 어떤 지구이고 어떤 자연인지를 각자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원형이 현실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질문받은 이제 약간 과거를 회귀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는 이제 그런 것은 정말로 이제 들판에서 다 같이 뛰어노는 이제 그런 자연을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근데
자연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호모사피엔스로 분류가 되고 있겠지만 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할 때의 모습은 저랑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안경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요. 펜을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것도 이 펜 쓰는 기능도 퇴화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런 거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 기능도 퇴화하고 점점 자판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저거든요.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각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것, 우리가 상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다시 떠올렸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근미래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지구법학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지구법학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구법학이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간과 비인간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인간 인공물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들판에 소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광경이 아니라 지금의 이 도시, 이 카페라는 공간 이런 것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니까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답을 두고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주체이고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갖는다고 할 때 뭘 할 수 있을까? 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창발되는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보 선생님. 네. 저도 지구법이든 동물권이든 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돌아간다는 거를 얘기하는 생태주의자들 중에서 인간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도 결국 인권을 포기하고 야생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지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큰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모든 권리, 해방 담론은 야생성을 부정하고 야생성 중에서 윤리적이지 않은 것들 자연은 살림과 죽임이 같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권리와 해방의 흐름이고 그것을 다만 인간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비인간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뭐 야생동물들 뭐 사자한테 채식시킬 거냐 이런 질문으로 귀결되죠. 거기서 핵심은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미 신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힘을 갖고 있는데 신의 마음이 없어요. 앞으로 인간이 이미 신의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이 되려면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저는 지금 영성적인 결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만물의 신령이 깃들어 있다. 지구도 신이고 무기물도 신령이 깃들어 있는 존재다. 비인간,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우리가 진정 하늘님, 하나님, 하늘님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은 신의 힘을 가졌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수는 제우스 같은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죽임의 위기가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열망했던 그 신 있잖아요. 모두를 사랑해주는 자애롭고 자비로운 그 신의 모습을 우리가 체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안 그러면 너무나도 지금 유치한 시대의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뭔가 원형으로서의 뭔가 어떤 이상향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현실 상태 조건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뭔가 하여튼 미래 기획을 하고 미래 형성을 하자. 또 살림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게 싶고요. 하여튼 뭐 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답변이 되었는지는 저는 아마 질문을 하신 정주께서 이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의 아마 공통된 생각은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 형성, 미래 기획의 문제. 근데 어떤 마음과 어떤 인식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살림의 어떤 문화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3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